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요즘 마트 가보셨어요? 장바구니 들고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죠? 분명 예전보다 덜 샀는데 카드값은 더 나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요,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예요. 특히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얼마인지 들으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1%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1%대예요. 1%대가 뭐가 문제냐고요? 자, 쉽게 비유해 볼게요. 월급이 100만 원이라 칩시다. 1% 성장이면요, 내년에 고작 만원 오르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에요.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 현상이 처음 일어난 건 어디였을 것 같아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에 장기 불황에 진입했을 때 서방 경제학자들이 다 놀렸어요. 일본인들이 하도 돈을 아껴서 경제가 망했다? 진짜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학자들이 2010년대 되면서 다 부끄러워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처럼 되는 현상이 유럽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재패니피케이션, 일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이 무슨 민족적 특성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청년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럼 중요한 지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겁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줄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일본은 95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줄었고요. 유럽은 2010년부터 줄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미국보다 강해질 거랬잖아요. 유로화가 처음 생겼을 때 유로 대 달러가 1.3, 1.4까지 갔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V자 반등하고 유럽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 유럽은 8% 성장했어요. 같은 기간 미국은요, 88% 성장했습니다. 8%랑 88%, 거의 11배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고요? 유럽은 92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2.1에서 갑자기 1.4가 됐습니다. 92년에 태어난 청년이 언제 성인이 됐겠어요? 2012년 정도에 성인이 된 거죠. 반면 미국은요, 2007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2.1이었습니다. 선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만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훨씬 탄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진짜 커서 청년이 돼가는 세대가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나라 성장률이 갑자기 전망치가 안 좋아진 겁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9라고 했어요. 꽤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3월에 1.4로 바꿨고요. 6월에는 0.8로 바꿨습니다. 반토막으로 떨어진 겁니다. IMF도 똑같은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올해부터 인구의 타격이 본격화됐기 때문이에요. 2030이 그렇게 숫자가 적은데 왜 취업난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람이 적으면 구인난이 문제지, 취업난이 문제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난이 온 건 사실 두 가지 여파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이든 대통령 때 우리나라 공장들을 워낙 많이 납치해 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공장입니다.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1억 되는 양질의 직장들이죠. 진짜 좋은 직장들은 미국에다만 지어졌지 한국에는 거의 안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인구가 줄어들면 직장이 많아야 되는데 공장이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도 동시에 줄어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15세부터 64세가 얼리 어댑터잖아요. 신제품 나오면 뭐든지 사보죠.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 뭐냐고요? 생산 연령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자본의 추가 투입이 일어나야 합니다. 결국은 출산율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냐고요? 네, 경제가 뛰려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로봇이랑 AI로 다 바뀌잖아 그러면서 문제 없지 않냐 하고 물어보죠. 근데요, 키오스크랑 로봇은 소비를 안 합니다. 얘네들은 월급 받아서 뭐 사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소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면 혁신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구 베이스인 거죠. 그럼 반등한 국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집값이랑 양육비 문제예요. 집값이 올라가고 양육비가 올라가면요, 확실하게 합계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미국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집값이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아무도 결혼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1.6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도 이제 위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건 장기적으로 되게 위험하고요. 또 집값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위험해요. 자, 이제 더 무서운 얘기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값싸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한 나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 인류가 종이돈을 발명한 다음부터 항상 인플레에 시달렸어요. 가장 먼저 종이돈을 만든 나라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스위스 아닙니다. 스웨덴이에요. 근데 스웨덴이 그때 복지국가였냐? 잘 사는 나라였냐?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다른 나라들은 금화나 은화를 쓸 때 스웨덴은 구리로 된 통화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10 스웨덴 달러짜리가요, 무게가 19.7kg이었어요. 가로 60cm, 세로 30cm짜리를 들고 다녀야 했던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30 스웨덴 달러 갖고 다니려면 60kg짜리를 들어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은행이 생겼습니다. 우리 금고에 그 돈 맡겨두시면 종이로 된 보관증을 드릴게요. 이게 서양 최초로 탄생한 지폐입니다. 종이돈의 시작이었죠. 근데 이 지폐가 발명되니까 스웨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갖고 있는 구리보다 10배에 20배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인류 역사에서 종이돈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정복했다. 다시는 없을 거다. 이랬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그건 오직 세계화 때문이었습니다. 세계화 때문에 그동안 값싼 노동력, 값싼 원자재가 결합하면서 풍요를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화 끝났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땅에 공장 안 앉으면 혼난다 이러니까요. 베트남은 지금 미국보다 인건비가 17분의 1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반도체 후공정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 때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갑자기 17배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계화가 끝나면 인플레가 기본값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탈세계화 시대에 심지어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요, 어르신들이 더 고통받게 됩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뒷블레를 겪었잖아요.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고령화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어르신들 삶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할 때 2억 원을 모아서 은퇴했다고 칩시다. 근데 물가가 4배 올랐어요. 그러면 은퇴자금의 실질 가치가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5천만 원입니다. 75% 날아가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가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플레이션 해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달러 가치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러로 어느 정도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달러는요, 인플레만큼 금리를 탁탁 높여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대접을 잘 받는 상황이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인플레이션 해지에 가장 중요한 건 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2700년 동안 사용했던 돈이 바로 금이거든요. 그 전에는 다 금화, 은화를 믿었죠. 근데 금 문방구에서 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바로 KRX 금시장에서 사는 건데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합니다. 정부에서 면세 혜택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도 없고요, 부가세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조건이에요. 다만 실물로 찾을 때는 10%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요, 실물로 안 찾으면 유리하죠. 그리고 원자재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금광 회사 주식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금융시장에서 다른 점인데요. 그런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부터 태어났냐면요. 46년부터 64년생까지입니다. 61살이 됐죠. 이게 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냐고요? 60살까지는 대체로 현역이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저축을 합니다. 근데 61살이 되면요. 대체로 은퇴를 하니까 쌓아놨던 돈을 까먹으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저축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94년생부터 74년생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도 현역이라서 저축을 하고 있죠. 미국이랑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로 한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거든요. 한 3년에서 한 7년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돈이 더 일을 잘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원화가 1달러에 한 1,000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1달러에 1,300원이 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그동안 원화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할게요. 건강한 생태계라고 하면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 생태계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 한 길만 막 파는 거, 이거 옛날에는 먹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의 포트폴리오도 다양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면요. 비트코인에 몰빵했어? 더 심각한 거 알트코인에 몰빵했어? 일단 포트폴리오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종합해서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바꾸지 않아도요. 주가가 예를 들어 한 30%쯤 떨어져도 다른 자산이 충분히 이걸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균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정말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아주 작은 위기에도 넘어지게 되고요. 다시 못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이제는 위기가 오면 복합 위기가 와서 다시 못 일어날 그런 위기들이 정말 자주 오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얘기 나눠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한국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세계화가 끝났고 인플레이션이 기본값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달러와 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는 아직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이라 3에서 7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벤처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다섯 번째, 자산 분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몰빵은 정말 위험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